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모임하기 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두 사연을 받았는데 사연이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업계에서 로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기업에서 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황 박사님 책을 조금 봤는데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의뢰인들한테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저희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이렇게 좀 배우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거는 20대 후반 군대 가기 전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가진 그 에세이들을 섭렵하다가 이 항심소를 알게 된 거는 작년 한 4월쯤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김어준 방송 보면서 더 듣고 싶다 해서 옛날 것까지 한 4년치를 계속 돌려서 보고 굉장히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원래 살면서 계속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이제 방송을 주로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거의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첫날부터 그냥 베개 머리 갖다 하면 바로 잠이 들어. 불면증 치료가 되셨답니다. 네, 그냥 그날 바로. 또 되게 신기하고 평생을 안 되던 게 되니까 개인 상담도 받게 되고 또 제 진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 똑같이 저처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변호사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하는 업무와 관련된 거를 다른 변호사하고 같이 공유하거나 서로 노하우를 주면서 서로를 발전시키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적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수신 장군의 정신에 투철해서 사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어쩌면 각자 자기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참 못 가지는 대표적인 업종이 변호사 업종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도 결국에 이 판사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이거는 참 그시기하거든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항상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게 뭔가요? 라는 거를 열심히 클라이언트한테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뭔가 스토리를 이해하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만들어내는 데서 지극히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에 많이 처하고 있구나. 이거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심리 상담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은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저 내용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잘 캐치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최고로 심리 상담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심리 상담을 할 땐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모와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 다 듣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는 고객이 주저리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제가 알고 있는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네.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 해주거나 또는 고객이 원하는 게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될 것 같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정말 고객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출 문제처럼 거기에 맞춰서 해결이 되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답에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답하고 부합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답이 없는 것 같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비슷하게 이야기가 맞나요? 법률 전문가라는 그 영역이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죄나 아니면 이런 경우로 손해배상 뭐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일단은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찾다 보면 안 되는 게 또 될 때가 있죠. 훌륭하신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변호사로 산다는 것 이래놓고 어쨌든 내 인생인데 이런데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스쿨 마치고 이제 변호사 시험 통과된 친구도 와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 또 심지어는 정신과에 가가지고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 약도 먹은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도 오고 더 이상 이제 약으로 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니까 오는데 심지어는 제가 지원서를 넣고 있는데 저는 진짜 법무법인의 총무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에 진짜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NGO나 조금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거든요. 본인의 문제긴 하지만 찾아왔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정해놓고도 찾아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해놓고 찾아왔을 수 저는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막연히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네. 변호사답게 열심히 일하자. 대체 어떻게 일하는 게 변호사답게 열심히 일하는지. 변호사분들이 잘 산다라는 거는 이제 뭐 돈을 많이 번다. 내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에 관여가 돼 있다. 이러면 상당히 잘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송무 관련된 일을 할까요? 기업 관련된 일을 할까요? 아니면 NGO에 관련된 또는 국제기구의 일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분한테 다시 물어요. 대체 본인은 왜 사세요? 네, 그냥 웃지요. 네. 왜 사세요? 하면 똑같아요. 글쎄요, 저도 그게 뭔지 잘 몰라서요. 뭐 그냥 살죠. 제가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면 제가 너무 찌질한 인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번듯하고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배골기는 싫고요. 돈도 벌고 번듯하고 멋있게 살 수는 없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사기치면서 살면 되니까. 변호사는 그거 하기엔 너무나 좋은 직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먼저 질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정확히 표현하는 것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느 하나를 뚜렷하게 정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전문직의 교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학원을 가서 박사를 할 때는 목표는 분명했어요. 박사 끝 마치고 나면 뭐 연구원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 교수가 되고 나니까 교수가 되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살 줄 알았어요. 뭐 거의 항상 연구에 몰두하고 항상 학문에 힘쓰고 제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뭐 수다를 떨고 한 적은 잘 없지만은 하다못해 점심시간에 같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거나 끝낸 다음에 커피를 한잔 할 때 교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상당히 우아하게 본인이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럴 것 같죠, 그죠? 아니라는 거 아시군요. 네,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어제 저녁에 누구 만나가 어떤 술을 마셨다. 어느 술집에 가서 어떻게 놀았다. 어느 동네에서 음식이 맛있더라. 주로 그 전날에 술 마시고 논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면 그건 상당히 형편이 좋은 교수 이야기고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네.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분들의 이야기고. 세 번째 분들은 몇 년을 더 있으면 연금을 얼마를 받을 거다.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를 경험할 때, 야, 몇 년을 더 이 짓을 하면서 지내야 되나. 가면 갈수록 끔찍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WPI라고 해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잠시 보는데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거는 각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삶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의 마음은 어떤 특성을 주로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다음 밑에 있는 관계, 믿음, 매뉴얼, 셀프, 향유는 이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가치 하면 얼마예요? 하면서 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겉으로 그럴듯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삽시다. 어떤 가치요? 가치! 어떤 가치요? 가치!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가치는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가치를 당신이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거는 내가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아야 될 나만의 비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나 또는 동력을 얻는 거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자기 가치가 실현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산다 하면 마치 매달 월급 받듯이 돈을 버는 거로 생각해서 사는 경우에 자신의 삶의 가치는 돈이거든. 근데 나의 삶의 가치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장사꾼이나 않고 뭔가 천박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는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는 사람들한테 인사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박 나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못 벌면 그거는 자기가 멍청하고 자기가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로 바뀐 게 어떤 시대의 변화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 외에는 다른 가치로 자기가 살아가는 걸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당신의 가치가 뭡니까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질문을 받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가 알기가 힘들어. 예를 들면 최 변호사님은 왜 사세요? 되게 인정을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면 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관계, 믿음, 매뉴얼, 셀프, 향유라는 것은 그러면 최변 같은 경우에는 관계와 믿음 이것이 나에 대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 하면 향유라는 것이 되고 또 나의 셀프가 상당히 뚜렷이 드러나는 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가치로서 표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의 프로파일을 딱 보면요. 이분은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쫙 보면 프로파일을 보면 이 휴머니스트 프로파일이 가장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휴머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리얼리스트 성향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기본적인 성향을 자기 평가라고 해서 빨간 줄로 표시되는 이 프로파일이 그분의 기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줄이 그분의 가치를 나타내거든요. 이분은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상당히 일치하는, 상당히 흔치 않은 분이세요. 흔치 않은 분이라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비교적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스트 성향이 이런 분이 있으시면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있는 조직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더 잘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하는 성향이냐 하면 이분이 안타깝게도 지금 자기 하는 일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그게 몰두하고 즐기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웬만큼 자기가 필요한 수준까지만 이야기하지. 이럴 때 이제 이분은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의 에센스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 다른 사람은 이분의 그런 고민을 사실은 잘 공감하거나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프로파일로 본다면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냥 이분 사연과 관계없이 이 프로파일만 보면 이런 분들은 저한테 상담하러 거의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기회에 이제 공짜니까 한번 물어나 보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본인 이미 다비던 프레임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이런 이유로 간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옆에서 한마디 이야기 하면 내가 잠시 참고는 해볼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벌써 내 남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그냥 들어만 주고 훌륭하세요, 잘하세요,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꽂히는 대로 찍으세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내용인데 그러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은 기회로 사연을 보내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32살 여자이고 변호사 시험 합격 후부터 최근까지 회사 소속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대기업 한 군데, 중소기업 한 군데를 거쳐서 일한 지는 3년 정도 되어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 바로 들어온 이유는 저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팀으로 일하는 것이 제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전 성격으로 한 개인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재판 업무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힘들어하는 성격. 일부 이분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분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시어시해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휴머니스트의 기본 성향이거든요. 휴머니스트는 혼자 일을 하면 마치 세상이 다 자기를 버리는 것 같고 자기가 골방 속에서 있어가지고 지금 죽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기울여주면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변호사 사무실을 걷지 않고 바로 회사에 들어갔냐?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따까리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적 잘 모시긴 한데 본인이 거기에서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또 어느 정도 본인이 가오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이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받고 보통 로펌에 가면 이건 인간으로 취급을 받아요, 노예로 취급을 받아요. 네. 노예일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말하는 도구에 불과한 그 상황이 되는데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은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본인이 실제로 이 성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류나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서치해야 되고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그걸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뭔지 모르게 자기가 덜렁이거나 뭔가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누가 지적하면 그걸 결코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는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익숙해지고 수련이 많이 쌓아지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변호사 사무실을 그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간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잘하셨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재판 업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판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매니징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재판 업무의 꽃은 어차피 판사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상황이 되는 게 엄청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런 분들은 결혼해가지고요, 시부모하고 이 가장 많이 갈등은 집안의 대소사에 내가 나름대로 이 관여하고 통제감을 못 가지고 시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게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느끼는 아주 전형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아주 내공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그게 있어가지고 딱 어쨌든 이 프로파일 보면 길을 잘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3년차 정도 되고 보니 회사 소속 변호사로 계속 있는 것이 같은 연차 송무 변호사들보다 첫째, 재판 업무에 있어 완전하게 장악하는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 부분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 사내 변호사의 끝은 법무 임원이고 임원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임원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임원이지만 여전히 또 다른 노예가 되고 나이가 저 정도 되고 연배가 저 정도 되면 본인이 진짜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오너나 회장님이 또 사내 이 법무 임원을 대하는 거는 어차피 직원으로 종으로 대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느끼면 그것도 이제 또 본인의 존재감에 있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송무 변호사들보다 젊은 나이에 덜 치열하게 산다는 죄책감이 들어 개인 법률 사무소나 법무부민의 소속 변호사로 다시 취업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훌륭하죠.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좀 더 내가 나를 진정한 변호사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변호사의 에센스는 송무 업무인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지내는 거는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이분 마음에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성격적 단점이 익숙하게 잘하는 것만 하고 칭찬에 크게 기뻐하고 비난에는 쉽게 낙담하는 점. 약간 일희일비라고 스스로 표현했는데 일희일비는 아니고 성격은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치열한 갈등 상황에서 승부욕이 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법. 그런데 재밌는 거는 치열한 갈등 상황에서 휴먼이 승부욕을 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상대방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승부욕을 내는데 사실은 자기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클라이언트 일은 자기 일로 이 일체화시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 일에 이렇게 미친 듯이 해야 되냐. 이것도 신기하게도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근데 휴머니스트는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일이고 남의 일이고 아니에요. 그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꽂히면 그냥 이죽자 내죽자 끝까지 가는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돼요. 대부분 경우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은. 그리고 뭐 에이전트는 내가 받은 돈값은 해야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하고요. 리얼리스트는 뭐 어떤 분이 처음에 셀까 생각해가지고 그냥 딱 센 사람으로 미리 결정해가지고 그냥 가능하면 수입만 받고 빨리 조용히 이 상대방이 포기하기를 또는 클라이언트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리얼리스트 분들은 이런 사연을 결코 내지 않아요. 리얼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회사에서 법무 임원이 돼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더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개인 1인으로 움직이는 업무보다는 팀별로 하는 업무가 더 편한 점을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새롭게 재판 업무에 뛰어든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죠. 지금 새롭게 재판 업무에 뛰어든다는 거는 어떤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냐면요. 본인이 로스쿨 1년차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던져보겠죠. 그 정도로 지금 절실하시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가세요. 그렇지만, 그리고 현재 지원서를 내봐도 재판 업무 경력이 별로 없는 저를 법무법인에서도 잘 뽑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뽑아줘요. 3년짜리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바로 지금 로스쿨 나온 변호사하고 똑같이 인정을 자기는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휴머니스트는 그거 수용하기 참 힘들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럼 벌써 답은 정해졌죠? 네. 지금 계속 회사 사내 변호로 남아있는다면 연봉도 더 오를 것이고 전문성도 나름 생길지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도 생깁니다. 전문성은 안 생겨요. 네. 저는 대단히 성공하고 싶다기보다는 제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오래 하고 싶어요. 할머니 변호사가 될 때까지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다 같은 업종에 계시고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 변호사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팀 활동을 좋아하시고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내변이 법무법인보다는 더 좋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근데 사내 변호사를 뭐 처음 3년 한 4, 5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4, 5년이 지나면 위기감이 아주 심하게 와요. 이유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과연 이 회사를 떠나면 뭘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청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변호사에게서 이 전문성은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하죠. 저희가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 모든 전문 업종에서는 다 이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가지는 착각은 뭐냐 하면요. 그 전문성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전문 일을 시작하고 나서 대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찾아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의사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2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자기들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고 3만 명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 시대가 되고요. 변호사는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변호사 이 시장이 참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2만 명이 넘어가면 변호사도 참 불쌍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 변호사 업계에 등록된 변호사가 몇 명인가요? 2만 돌파를 한 걸로 알고 했죠. 네. 그랬을 때 왜 그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의사는 자기 전문성을 잘 발휘하거나 또 자기 일을 잘하는 의사는 동네 병원을 개업을 해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네 병원에 뭐 의사 1명 있으면 간호사 1명 내지 2명이 있는 게 기본 체제인데요. 그 똑같은 동네 병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버는 의사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업계의 특성도 있고 이 전문성이 어떻게 개발되는가의 부분인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참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로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송무법 관련한 재판 관련 거를 하셔도 되는데 1차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3년에서 5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이 월 얼마를 받을까 생각해보면 월 300에서 500 사이를 받으면서 3년에서 5년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지금 이 중소기업 한 군데를 거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는 변호사하면 지금 최소한
뭐 작게 받아도 500에서 800, 1000까지도 받는 그걸 한 3년 했을 텐데 그 반 되는 월급을 이 받는 거 월급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거의 종 대접을 받으면서 한다. 이 프로파일 분이 거의 집안이 파산해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금 있지 않거나 그러면 더욱더 못 가겠죠. 본인이 뭐 그 로펌에 있는 또는 송무법인 쪽에 있는 어떤 분과의 아주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전환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죠. 내가 그쪽을 가가지고 한 5년 후에 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면 한번 해볼 만은 하겠죠. 그런데 그냥 할머니 변호사가 될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분이 그런 목표를 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WPI 분석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고객들 만날 때 고객이 이게 문제입니다. 저 사건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사건의 정체는 저 뒤쪽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그 느낌이 더 맞을 경우가 훨씬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표면적 문제와 실제 문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가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줘요.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어떤 걸 문제라고 보고 있구나까지도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문제를 A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A라기보다는 B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이제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러면 A가 진짜 문제인지 B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연에는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이거든요.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이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는 비슷한 연배 송무 변호사들이 가지는 역량과 나의 역량이 어떤가,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자기가 지금 이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또 송무 재판 관련된 경험을 더 쌓고 싶다, 이게 핵심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지만 진정한 법조인으로서 내가 그 역할이나 그 경험을 하고 거기에 경력이 쌓아졌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그 심리 상태에 이분이 있구만.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너가 진짜 재판에 나가서 뭐 보통 우리가 법정 드라마 같은 그런 변호사로서 활동했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넌 변호사 아니잖아. 아닌데 변호사인데 저 자격증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에서 의구심을 느끼는 그 상황인가?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법조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본인의 직업의 정체성,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더 있겠네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의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 또는 핵심 문제가 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는 무엇이고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과정이 상담하는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상담 사연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던 건 저 머릿속에서 상담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담자의 성격 특성은
본인의 문제를 인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상황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가 가진 믿음과 관점은 무엇인가. 내담자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삶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걸 파악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의 관점이 뭐냐, 너의 삶에 있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 하면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위험한 짓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너의 관점을 이야기해라, 그런 요구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분의 생각, 관점을 우리는 따라가야지, 네가 뭔데 감히 너 생각을 이야기해, 이런 식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대부분의 전문성을 교육받는 경우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막상 이게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건 공론화위원회, 뭐 여론조사 이래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가자, 다수에 따른다, 이런 중우정치적인 행위밖에는 안 나오는 게 이 나라의 문제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특성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내담자가 인식하는 표면적 문제와 구분되는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그럴 때 선생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해결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뭘 의미하는가 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와 실제 문제가 뭔지를 구분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미 내담자하고 상담하고 뭐 그걸 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거의 50% 이상은 이미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상담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참 아름다운 상담이 되는데 대개의 경우 끝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지나는 과정이 끝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 여러분한테 제가 약간 설명을 했지만 회사 소속 3년차 변호사, 송무 변호사와 비교할 때 젊은 나이에 덜 치열하게 산다는 죄책감이 들어 개인 법률 사무소나 법무부문의 소속 변호사로 다시 취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1인으로 움직이는 업무보다는 팀별로 하는 업무가 더 편한 점을 보였는데 과연 새롭게 재판 업무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본인이 알아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 네, 이제 답 정해놨죠. 그 다음 계속 사내 변호로 남아있다면 연봉과 전문성도 나름 생길 거로 기대. 예, 기대해요. 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오래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미 본인 선택 다 끝났죠, 그죠? 예,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저 확인을 해주세요. 해드려요. 근데 그냥 해드리고 그냥 조용히 보내면 저도 참 훌륭한 상담가인데 저는 꼭 뒤끝이 남아가지고 뭐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문성.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은 마음에 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떠나세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휴머니스트는 자기 전문성을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스스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혼자서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그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핸디캡이 자기 전문성을 혼자서 수련해서 쌓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기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인간들이나 비슷한 동네에서 내가 보기에 전문성이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은 좀 찌질해요. 특히 사회성이 떨어져요. 전문성은 있으나 그럴 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그 인간의 전문성이 다 내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특성을 잘 살릴 때는 자기가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자기가 닦고 싶은 전문성을 가진 인간을 찾아보면 있는데 그 인간은
내가 너무나 당연하고 잘하는 거를 진짜 못하는 아주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되게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거를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그 인간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인간이 상당히 성질이 더럽더라도 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데 내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그 더러운 성질이 나한테 타겟이 돼서 서로 좋은 관계가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본인이 당할 수모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간하고 인터랙션 할 때 그 인간은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인간성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언사와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좋은 게 뭐예요? 인간성 그거잖아요. 그걸로써 또 오지랖 넓은 거로 다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그걸 전문성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함을 내가 장점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아예 상정을 않는 이 특성이 나타나요. 휴머니스트의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내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소위 말해서 법원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정한 이건 마케팅 전문가, 회사에서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자기 거를 못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하는 타이틀이 전문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본인들의 전문성은 대개는 회장님을 모시는 전문성 외에는 결국에 10년, 20년이 남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30대 초반이니까 본인이 10년 정도 마음먹고 사내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 찾아내는 건 진짜 쉬워요. 왜냐하면 그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짜 로스쿨에서 또는 대학교 다닐 때 보고서 쓴다는 기분으로 끊임없이 한 달에 하나씩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는 기분으로 조사하고 정리를 해내면, 그것도 혼자 하면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거에 관심 있는 인간들 한두 명하고 같이 공동 마치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해내면 이런 자기보다는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많이 찾고, 그러면서 1년에 한두 건만 그걸 해가지고 찾으면 10년이면 적어도 20개 정도의 이슈에서 빠삭하게 있으면 그거는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나은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제 성향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사내 변호사 업무는 지금 저분이 해봤으니까 네. 본인이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법률사무소 일은 본인이 안 해봤으니까 네. 외부에서 보는 것 또는 남한테 들은 것과 본인이 직접 해본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은 충분히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직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훌륭하신 지적이세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일하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생활하는가 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물어보면 자기가 하는 일하고 차이가 크게 있다고 느껴질까요? 크게 없다고 느껴질까요? 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당히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그게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공간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송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하고 이 법무법인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거하고 다를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다른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없다라는 거는 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다른 거는 그건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분, 아까 이제 이분이 실제로 내담자의 문제인식, 내담자의 실제 문제, 문제 해결 단서, 이럴 때 이분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이 아니시고 리얼리스트 성향이거나 또 로맨티스트 성향이라면 송무 업무로 뭐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본인이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든지 송무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하는 이 본인의 3년의 경험과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하고 있는 경제적인 대우나 사회적인 이 어느 정도 그거를 희생하고 다시 로스쿨을 졸업하는 그 사람의 신임 변호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는 장담하건대 1년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까지도 장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프로파일 가지고 굳이 당신이 송무 업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저는 상담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 이렇게 처음에 막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듣다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이 말씀 맞아 다 맞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 맞아. 처음엔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저는 이미 한 20년 차 변호사예요. 근데 지금 아까 3년 차에 저런 고민을 딱 하는 걸 듣고 내가 저때 3년 차라면 당장 송무를 해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송무는 진짜 꽃이라고 했어요, 변호사에.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펌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일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송무도 했겠죠. 송무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송무를 하면서 어떤 생각하게 됐냐면, 송무가 진짜 꽃이 맞구나. 그러니까 변호사 재판의 꽃이구나, 변호사 업무의 꽃이구나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한 7년 차쯤 됐을 때는 제가 사내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그 기업에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자문을 해줬어요. 근데 자문을 해주면서 느낀 게, 내가 송무를 안 했으면 이걸 내가 절대로 답을 못 해줬을 텐데, 송무를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분쟁이 처음에서 끝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의 끝을 보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딱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역시 송무를 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송무를 해야지. 그럼 그때 난 당장 송무를 한 3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기 황 박사님이 그건 답이 아니죠 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하고 딱 들어보니까 정말 맞으신 것 같아, 그 말이. 그래서 역시 이분은 잘 찾아서 상담을 들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걸 찾아내는 게, 그걸 알아낸다는 게 말을 들어서는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딱 감탄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거기서도 쌓을 수 있는데, 그걸 쌓으려면은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절대로 쌓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전문성 쌓을 수 없어 하고 있는데, 또 나름의 그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이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만의 그 임원이 되더라도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회장님을 잘 모시는 거 외에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있으면서도 송무로서의 전문성에 못지않은, 송무로서의 전문성은 오히려 변호사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지만, 그 전문성은 정말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저분이 원하는 그 전문성, 그걸로서는 최고의 제일 좋은 전문성일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가야지만 이렇게 무슨 경험지처럼 맞아요. 그 지나가야지만 보이는 그런 전문성이라서 저런 그 어떤 그 상담의 결과를 들었을 때는 그거를 마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교리처럼 믿어서 그걸 직접 해봐야지만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또 있느냐 하면요. 사실 송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뭐 이 로펌에 있든 저 로펌에 있든 이 법원에 있든 저 법원에 있든 본인은 그 업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내 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본인이 갑자기 완전히 이 회사에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거는 많은 일반 회사에서 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았는데 다른 회사로 옮겨갔을 때 이 서바이벌 하는 사람과 서바이벌 못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거든. 그건 변호사 업무하고 사실은 관계없는 조직에서 각기 다른 조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라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대부분 일반 조직에 있는 분들은 자기 회사 바운드리에서 벗어나면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로서 변호사가 일을 한다면 자기가 어떤 조직에 있더라도 자기는 항상 원맨 조직이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분이 캐치를 하신다면 그게 송무냐 아니면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본인이 지금까지 자기 왔던 일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이분은 뭐 지금 이 사연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 거에 대해서 뭐 잘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또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미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별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뭐 굳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